네, 안녕하세요.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4주 정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원래대로라면 다음 주 14일에는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서 강의를 진행해야 정상인데 아직 그러한 어, 코로나 그 상황 자체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주 정도 온라인 강좌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아쉽고요. 2주 지난 후에는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꼭 만날 수 있길 저 또한 기대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부득이 2주 정도 더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니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더라도 제 온라인 강의 그 핸드아웃과 또 동영상 녹음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듣는 거와 큰 차이 없이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5주차 강의 내용은 지난번 4주차 강의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었죠.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 추측하는 것, 짐작하는 것,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뢰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확률이라고 하는 확실성, 불확실성 정도를 표현하는, 그래서 추측 통계학의 기반이 되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있어서 결합 확률, 또 주변 확률, 조건부 확률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고요. 이어서 또한 그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그런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요. 조건부 확률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땐 그걸 활용해서 확률을 우리가 다시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는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베이즈 정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후에 분포라는 걸 왜 배우는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 분포, 성적 분포, 또는 소득 분포,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추측,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추측 통계학의 통계적인 추론, 추정과 검증을 위해선 분포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모임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루기 쉬운 실수로 대응시켜주는 함수, 그걸 확률 변수라고 했고요. 확률 변수와 그 대응되는 확률을 표로 나타내면 확률 분포 표가 됐죠. 그래서 그런 확률 분포와 관련돼서 이산형, 확률 변수의 x가 취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셀 수 있는 이산적인 경우와 확률 변수의 x가 취할 수 있는 가지수가 무한 가지수인 실수값인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한 시작으로 이항 분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횟수가 x번 일어나는 경우 그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작업할 때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했죠. 성공과 실패, 사망과 생존, 판촉 성공, 판촉 실패, 신용 불량, 신용 우량 이렇게 다 이런 경우 두 가지 결과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항분포가 이용이 된다. 이항분포의 평균은 시행수 n에 성공 확률 p를 곱한 np가 됐고요. 분산은 np1-p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이해까지 표현해 줬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4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이고요. 이번 5주차는 그것의 확률 변수 분포 함수를 계속해서 이산형 확률 분포를 먼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분포의 두 번째는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뿌화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포화송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OISSON distribution 포화송 이 스페링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셋으로 이렇게 포화송 분포에서 확률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포화손의 그 글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요. 먼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루 동안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인가예요. 이것에 관심을 둔다. 이것이 확률 변수라고 할 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에서 하루에 차량이 돌아다니는 통과 대수에는 굉장히 크죠. 뭐 몇백만 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고가 나는 그 차량 대수는 굉장히 작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만 대가 통과했다. 근데 만 대가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도 많이 안 나지만 만 대가 사고 났다고 해도 사고 확률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 총과 대수 N이 굉장히 크고 N이 크고 사고 확률 P는 매우 작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은 길죠. 그 안에 걸려오는 전화의 수, 여러분들 휴대폰에 하루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걸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제품이 1000개가 생산됐다. 그냥의 불량품 개수는 굉장히 작죠. 불량일 확률은 되게 작은 거예요. 10개가 불량이라고 하더라도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어느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사망보험금 청구 건수, 이런 것도 보세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수가 많죠. 근데 사망을 해가지고 청구하는 건수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죠. 이렇게 어떤 일정 시간당 또는 면적당 어떤 것이 일어난 성공의 횟수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포화성 분포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시행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성공 확률 P는 매우 작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 희귀하게 일어나는 사건의 건수에 대한 확률 분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화성 분포를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분포구나 라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해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포화성 분포는 성공이 일어난 확률이 아주 작은 상황은 이항 분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의 사촌입니다. 즉 이항 분포 B 가로 열고 NP는 N은 시행수죠. P가 성공 확률이라서 N 시행의 수가 매우 크고 성공 확률 P가 굉장히 작은 경우예요. 0에 가까운 경우. 이러한 경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 그 맨 아래 식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1학년 때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항 분포에서 이 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제가 표현해 줬을 겁니다. 유도를 해줬어요. 이럴 때 람다라고 하는 게 평균을 말하거든요. 이항 분포에서 유도됐으니까 람다는 뭐가 되겠어요? NP가 되는 겁니다. NP. 그러게 2라고 하는 기호는 우리가 보통 10을 갖다가 상용대수라고 하잖아요. 2는 2.71828, 파이가 3.14듯이 계산기에 다 있는 기호입니다. 그런 값을 갖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다 설명을 했는데 1학년 때 들은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런 횟수 x개가 일어날 확률은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의 x승. 그리고 일어난 건수니까 x는 0건, 1건, 2건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뭐다? 이항 분포야 상황이 동일하다. 거기서 n이 굉장히 크고 일어날 성공률 p가 매우 작은, 그래서 람다 이꼬르 np가 되는 그런 확률 분포이다. 그래서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 분포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포화성 분포, 연속적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시행수 n이 아주 크고 성공 확률 p가 아주 작은, 즉 희귀한 사건의 단위당 발생 건수를 확률 변수로 잡을 때 분포다. 그 예는 여러분들 뭐 면적당 흠집에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포화성 분포의 대문자 p를 쓰고요. 가로 열고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람다는 뭐라고요? np입니다. np.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래서 앞서 했던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인데 거기에 2의 마이너스 dpu라고 적어놨잖아요. dpu가 람다입니다. 람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단위 면적당 결점의 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DPU, Defect per Unit 이런 거의 약자로서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포화성 분포의 평균 람다는 뭐예요?
NP라니까요. NP. 시행수 곱하기 성공 확률이에요. 포화성 분포에서 특별하게 포화성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이 같습니다. 람다로. 이 평균이 람다고 분산이 람다 되는 것도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줬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오프라인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당연히 그것의 루트를 씌운 루트 람다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앞에 개념적 설명을 했다고 하면 예를 통해서 이 포화성 분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예는 이런 예입니다. 어떤 생명보험회사에는,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LIG 생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5만 명입니다. 150,000명이에요. 예. 근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5만 명 있는데요. 과거의 자료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0.001%래요. 0.001%면 P 이꼴은 뭐예요? 0.00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금을 지급받든지 지급받지 않든지 상한 두 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행SN이 15만으로 굉장히 크죠.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0.0001로 매우 작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죠. 이 경우 가입자 수 15만 명이 N 시행횟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성공 확률이 P입니다. 이때 X를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건수라고 하면 이항분포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냐 지급받지 않냐 이런 거죠. N이 크고 P가 굉장히 작은, 그럴 때 람다는 NP가 되죠. 그렇죠? 이런 희귀한 사건에 적용되는 분포가 뭐다? 포화성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슬라이드 화면에 맨 아래 보면은 포화성 분포의 그 건수가 X건일 확률은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X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에 맞춰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건수가 0건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0건.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죠.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는 뭐예요, 여기서? 람다는 NP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 양분포의 평균 NP. 그래서 15만 곱하기 0.00001하니까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0건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1.5의 0승. 이렇게 해서 0.2231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건수가 한 건일 확률은 뭐예요?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1.5의 1승 이러면 0.3347. 그래서 보험금 지급받을 건수가 한 건일 확률은 33.47%가 되는 거죠. 보험금 지급 건수가 두 건일 경우는요. X가 2인 경우니까 2를 집어넣어 보세요. 2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1.5의 2승 해서 0.2510이라고 하는 25.1%가 나온 겁니다. 그럼 보험금 지급 건수가 5건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P 가로골 X 이꼴 5 가로 닫고는 5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1.5의 5승 이러면 나오겠죠. 그쵸?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포화성에서 평균이 람다는 얼마라고? NP 15만 곱하기 0.0001에서 1.5이고요. 포화성 분포에서는 평균하고 분산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분산 이꼬로 NP 역시 1.5가 되는 겁니다. 포화성 분포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정규 분포, 또 T 분포, 그 다음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이런 네 가지가 여러분들 되게 아주 많이 이용이 됐죠. 1학년 때 수업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응용통계학개론 1, 2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래서 이제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표준의 자연스러운
정상의 뭐 이런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는 정상적인의 정자, 규칙 혹은 규범을 따른다면 규, 자료가 정규분포의 모양과 같이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빨간 글자 4개를 끄집어내 보면 정규분포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여러분들 항상 평균, 자료의 중심이죠.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정보 분산이죠. 항상 평균하고 분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서 기술 통계학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의 중심과 자료 흩어진 정도를 통해서 정보의 많은 부분이 축약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기호로 확률변수 x는 따른다. n 정규분포의 노말의 첫 글자 n입니다. 가로 열고 뮤,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뮤가 평균을 말하고요. 시그마 제곱이 분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 70 분산 10의 제곱을 따른다면 x 물결 표시 n 가로 열고 70, 10의 제곱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확률변수 x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식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이런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아래 식과 같이 복잡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말하죠. 분의 1. 2는 자연대수를 말합니다. 2.718 이런 거죠.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 제곱 분산이죠. 분의 x 확률변수죠. 마이너스 뮤 평균 가로 닫고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예, 정규분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fx 맨 위에 보면요. 정규분포식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 대신에 exp, 익스포넨셜의 약자 exp라고도 여러분들 적는 거 알 겁니다.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입니다. x는 실수값을 갖는다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약간 푸른색 커브가 보이죠. 이게 저 위에 있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복잡한 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렇게 그려집니다. 정중앙에 보면 봉우리 제일 높은 위치, 거기 뮤라고 되어 있죠. 평균입니다. 평균. 우측으로 평균 플러스 시그마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평균 플러스 2 시그마 2 표준 편차, 뮤 플러스 3 시그마 3 표준 편차 만큼 우측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왼쪽으로 대칭적으로 뮤 마이너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뮤를 기준으로 양쪽이 쌍둥이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 모양을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종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이 뮤고 시그마,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땅덩어리 면적이 0.680으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0.68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평균이 60이다. 표준 편차가 10이다. 시험을 봤는데. 그럼 60에서 10을 뺀, 시그마만큼 뺀 50에서 뮤 플러스 70, 즉 50점에서 70점 사이에 전체 자료의 68.3% 정도가 포진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1000명 중에 683명이 그 점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2 시그마는 뮤가 60점이고 시그마가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40점에서 80점 사이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시험 본 사람 중에 95%라고 그림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95.4%입니다. 95.4%. 그래서 1000명 중에 954명이 40점에서 80점 사이에 포진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다. 뭐 이런 거죠. 맨 마지막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3 시그마는 뮤가 60 시그마가 10이라고 했으니까 60 빼기 3 곱하기 10 하면 30점이죠. 뮤 플러스 3 시그마는 60 플러스 3 곱하기 10 하니까 90점이죠. 즉 시험을 봤을 때 30점에서 90점 사이에 전체 자료의 99.7% 1000명 중에 997명이 그 안에 자료가 포진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규범에 맞는 그런 분포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정규분포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세 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첫 번째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 보면은 봉우리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내려보면 마이너스 2가 평균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는 1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림 파란색을 보면요. 제일 높은 위치 가운데 평균이 3이라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고요.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니까 앞서 그린 그림보다 더 이렇게 흩어짐이 적죠. 뾰족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늘색 그림을 보면요. 평균이 얼마예요? 9잖아요. 그쵸? 네. 가운데 봉우리에. 그 표준 편차가 2니까 훨씬 더 넓게 포진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규분포 아래 부분의 면적은 언제나 확률의 합을 말하기 때문에 1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평균에 대하여 쌍둥이, 대칭인,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종 모양, 크리스마스 종하고 똑같이 생겼죠. 모양을 하면 양쪽 끝으로 갈수록 급격히 내려간다. 즉 평균 쪽에 자료가 왕창 몰려있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적게 포진되어 있다 이런 거죠. 뮤는 그 정규분포의 평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평균을 근처로 우측이 50%, 좌측이 50%, 그러니까 중앙값이 되는 거죠. 또 봉우리가 제일 높은 게 최고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니까 최빈수가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규분포는 평균과 중위수와 최빈수가 같다 이런 거죠. 평균은 여러분들 위에 그림 3개를 보면 알지만 중심을 결정하잖아요. 그쵸? 네. 표준 편차는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나를 여러분들 결정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내 전체 68.3%,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의 95.4%,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의 범위 내 관측치 전체 99.7%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인 규범의 모습이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 앞서 얘기한 걸 다시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우스 곡선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게 독일 돈입니다. 독일 돈. 미국은 달러를 쓰죠. 우리나라는 원을 씁니다. 뭐 10,000원, 50,000원 뭐 이렇잖아요. 그다음 유럽에 이제 유로화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거는 독일 돈은 마르크라고 하는 돈을 쓰고요.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건 독일 돈 10마르크 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이 있고요. 사람 얼굴 왼쪽에 10이라고 되어 있죠. 10마르크 표시고요. 그 사람 얼굴은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우스라는 사람이고 독일 사람입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였고요. 그 사람 얼굴 왼쪽에 보면은 그래프가 보이죠, 여러분들. 정규분포 방금 전에 봤던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X축, Y축도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 fx는 해가지고 그 복잡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도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폐에 등장한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그럼 가우스라는 사람이 정규분포를 만들었느냐? 그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 무아브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와 르장드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루어 놓은 것에 이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 건 적절한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 설명된 걸 보면요. 위에 슬라이드는 독일 화폐 10마르크이다. 화폐를 자세히 보면 우측에 새겨진 가우스 얼굴을 볼 수 있고 정규분포 곡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복잡한 확률 밀도함수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뮤의 제곱까지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되게 신기하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규분포수는 1930년대 드 무아브르에서 발견되었으나 가우스의 오차 이론에서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고 정규분포의 발견에 있어서 드 무아브르에 뒤졌고 확률 밀도함수 중 지수 부분 x제곱, 오차제곱을 보면 이거는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회귀 분석에서 최소제곱법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르장드르보다도 뒤져 있기 때문에 가우스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를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스럽다라는 얘기를 거기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정규 분포가 여러분들 통계학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걸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자료가 얻어진 측정값들의 분포가
정상적인 규범을 따르게 분산돼서 포진된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거죠. 뭐 사람들의 키도 그렇고요. 어떤 제품의 사이즈도 그렇고요. 또 혹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변환, 원래 값에 루트를 씌운다든지 원래 x값에 로그를 취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변환을 통해서 정규분포 모형과 근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분석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분포는 굉장히 수치적으로 다루기가 쉽고요. 정규분포를 그런 가정하에서 유도되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결과들 그런 것들이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규분포에서 얻은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이 이산형 확률 변수 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표본 크기에서 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그 자료값들에 대해서도 표본의 크기 n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뽑은 것의 표본 평균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나중에 중심극한 정리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